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한 주간 있었던 주요 경제 이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발표한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반영해서 매년 한 번 공시가격을 정하게 되면 이 공시가격에 따라서 뭐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뿐만이 아니라 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과 같은 무려 이제 67가지 복지 정책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이 오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또 예. 기초연금까지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세와 맞닿아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공시가격 이제 현실화율이라는 게 이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예.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지금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한 6억 원 남짓이거든요. 예. 이게 불만인 거예요. 아니 왜 10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은 6억 원으로 매기느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런 시세, 시가하고 공시가격 격차를 좀 줄이겠다라고 해서 이 로드맵을 발표를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 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오는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네. 그러니까 세금도 시세 비슷하도록 맞추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예.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내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또 이전 정부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표면적인 이유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해서 국민 부담이 상당히 좀 커진다. 일부는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곳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웃도는 곳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만에 하나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한 69% 정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이 됐는데 이전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현실화율은 한 75% 수준이 돼야 맞습니다. 예. 현재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이제 공시가격을 이제 이 국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2021년부터 내년까지 4년째 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은 동결된 셈인데요. 네. 정부는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금리도 고금리고 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시가격 인상을 이제 최소화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뭐 세금을 뭐 더 내는 거 뭐 집이 큰 집을 갖고 있든 적은 집을 갖고 있든 다 싫어합니다. 세금 깎아주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일관성도 좀 결여돼 있고 또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걸 감안하게 되면 특히 올해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중앙정부 재정이 깎이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재정이 깎여서 가뜩이나 교부세 지금 못 받는 지방정부가 허리가 휠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30 뭐 아파트의 경우는 30년, 기타 주택은 35년까지 시세 90%까지 현실화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상 폐기되는 거냐라는 예. 질문이 나오니까 정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기존의 로드맵은 유지하되 현실화를 조정할지 아니면 로드맵 자체를 폐기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를 필요성, 타당성,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 수정 발표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단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리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거의 뭐 내년 하반기쯤이나 돼야지만 근본적인 개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난 정부의 로드맵을 바꾸기 위해선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게 야당이 만든 법안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여소야대 구도 속에 과연 이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과거부터 계속됐던 논쟁인데요. 뭐 예를 들면 좀 더 비싼 아파트, 특히 서울로 따지면은 강북보다는 강남이 훨씬 더 이 공시가를 내렸을 경우에는 이득을 보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 더더욱 사실 논란의 지점이 되는 게 종부세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종부세 부담은 지금 어느 정도 경감이 되거나 하나요? 지금 고지세가 발송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종부세 대상인지 여부는 뭐 홈택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손택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한데, 일부 받아보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일부는 뭐 6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앞서 정부가 이제 종부세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내년도 올해와 같이 60% 할인가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네. 여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동결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 보유세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더 늘어났어요. 예.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도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고, 이게 올해 처음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종부세 대상자 수가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이제 한 3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액도 평균 한 30%가량 줄어듭니다. 지난해 이제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한 17% 올라서 예. 종부세 납세가 한 119만여 명이었거든요. 네. 119만 5천 명이었는데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올해 한 30만 명 정도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유는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는 한 18.6% 떨어졌고요. 또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지난해와 같이 60%를 유지했죠. 공시가격 떨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부 인원 줄고 종부세는 줄어듭니다. 종부세 사실 제도 자체가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종부세 내는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해줄 정도면은 시세로 따지면은 한 30억쯤 돼야 종부세 내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좀 많이 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한 뭐 12억 원이라고 하면 실제 실거래 가격은 한 17, 8억 정도가 넘는 분이 내야지 이제 몇만 원 정도거든요. 예. 그리고 경계선이 있는 분들은 물론 뭐 그 가액이 클수록 또 좀 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은 잘 걷어서 잘 써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좀 다음 뉴스로 가보죠. 그 다음 주목이 되는 이슈가 가계부채가 아닐까 싶어요. 가계부채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3분기 한국은행의 가계 빚 통계가 나왔는데 1,875조 6천억 원이에요. 석 달 만에 14조 3천억 원이 늘었는데, 가계빚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잠깐 줄다가 기준금리 당시엔 좀 올랐고요. 소비자들도 이제 상당히 좀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줄었는데, 네. 문제는 2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슬금슬금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서 20, 30 세대 B2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이게 후행성이에요. 계약하고 잔금 한 두세 달 이후에 치르는데 잔금 시점에서 대출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까지도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연말까지 가계대출, 가계부채는 계속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문제는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60%가 주담대거든요. 예. 3분기에만 17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관련 통계 집계 시작한 게 2007년인데
한 분기도 빼놓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는데요. 10년 전 500조 원에서 지금은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10년 새 2배나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세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 자영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 불경기에 장사 안 됐죠. 이러다 보니까 대출도 연체율도 사상 최대인데요. 다중채무자는 세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예. 특징이 제1금융권에서 못 빌리니까 2금융권 카드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빚을 내서 빚을 갚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예.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바로 떨어집니다. 연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2분기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한 178만여 명, 총 대출 잔액이 744조 원입니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4억 한 2천만 원 선인데요. 예. 이게 대출 금리가 1%만 올라도 이들의 평균 1인당 이자 부담은 연 300만 원, 전체 자영업자 이자는 5조 원 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 정부도 사실은 새희망 대출이라고 해서 새출발 기금이라고 해서 예. 3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연체가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해주고 예. 또 3개월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은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재원은 30조 원. 지금 다중채무자들의 총 부채는 744조 원입니다. 조족지열. 한마디로 지금 도움이 일부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다중채무자들의 이제 빚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중채무자들도 이렇게 많고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크다고 하면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금융기관들이 좀 이자를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또 빚을 돌려막기 하거나 빚을 또 내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되느냐 이런 얘기로 가잖아요. 금융주주회장들 불러서 금융감독당국 얘기하니까 지금 횡재세 거론하면서 압박하니까 한 2조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30조 원 하고도 이제 다중채무자가 744조 원의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참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내몰린 거 아닌가도 싶거든요.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계속 가져나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고통스럽더라도 빚을 갚아나가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계속 돌려막기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정부는 사실은 수차례 이제 이 대출 원리 상환금을 이제 연장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방편이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예. 우리 내돈내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내가 장사해서 돈 벌어서 빚지고 갚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내년이에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 소득보다 물가가 더 높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속에 원재재 값이 폭등하고 있죠. 인건비 올랐습니다. 전기가스 공공요금에다가 임대료까지 덤터기 쓰다 보니까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렵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